짬보님, 그 월부에 이런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짬보님. 부부 합산 500만 원 버는 30대 부부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 후 3년이 앞으로의 재테크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던데 저희 부부는 돈 모으는 게 어려워요. 매달 통장에 월급 들어온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일주일 후에 통장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지금 같은 불황에 카드값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남는 돈이 없는데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쓰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미리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 월간 지출 내역이고 부부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 소득이 500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정 지출을 먼저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고정 지출, 변동 지출, 그 다음에 저축 이렇게 적어주신 거 너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저축이 제일 윗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게 내 우선순위냐가 보이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뺄 거 다 빼니까 저축 이거밖에 못해요 하면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인데 월에 200은 저축하고 싶어요. 300 안에 제가 어떻게든 써볼게요 라고 하는 거랑 포떼고 뭐 못 되니까 안 남는다. 이건 좀 다른 거라서 만약에 내가 좀 제대로 재테크 시작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30대 부부라면 보통 한 얼마 정도는 몇 퍼센트 저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진짜 최소 50%인 것 같아요. 일단 50%를 목표로 하시고요. 절반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 60%까지 올려볼까? 뭐 70%까지 올려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도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분들은 그럼 2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맞아요. 정말 내가 1년 안에 이런 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고 싶다. 저축 안에서. 그러면 좀 반대로 내가 500 안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싶지로 시작해야지 이거 떼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는 사실상 저축하기가 좀 어려운 마인드이지 않을까. 저 진짜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저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진짜 월급 180 받을 때 월급이 250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딱 70만 원 정도 더 벌면 내가 진짜 많은 저축, 진짜 많은 투자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면 절대 주변에서 가만 안 둬요. 되게 자연스럽게 결혼식장 갔을 때 백이 달라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하는 취미가 테니스가 되고 골프가 되고 내 친구들의 소비도 같이 오르고 나랑 같이 동료였던 사람들의 소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남자친구랑 그냥 걷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호캉스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약간 해야 될 것 같고의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레 저축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얼마를 저축하고 싶은지는 300을 벌든 5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똑같이 정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정지출 보니까 자동차 할부가 80만 원.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자동차 쪽을 건드려버리면은 남편분이 저를 야 저런 애 보지 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외제차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바겐도 타고 싶고 이렇게 제가 SUV를 좋아해가지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타고 싶다 그래서 국산의 SUV를 렌트해서 썼었는데 제가 그럴 때 그 소비를 진짜 제일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동차는 진짜 무조건 다 감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 80만 원씩 나가는 게 지금이야 그냥 이동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엄청 큰 돈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는 중고 레일을 타고 있는데 일단 중고차를 한번 알아보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월 막 3, 4시까지 내려가고 근데 이걸 심지어 새 차 렌탈 기준이니까 중고로 사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중고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월세도 100만 원인데 부부 18평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계획이 있으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18평 산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근데 제가 9평에 살아보니까 진짜 살만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진짜 내가 돈을 모으고 싶으시면 한번 집을 줄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28평에 살다가 이제 6평으로 옮겼던 케이스인데 6평에 살다가 9평으로 가니까 진짜 이게 너무 넓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작게 시작할 것 같아서 이 월세도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18평에 월세 100만 원 정도면 제 생각에는 서울 완전 중심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8평에 100만 원이면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그 지역에서 평수를 좀 더 줄이거나 아예 난 서울 중심지로 오겠다 하면 완전히 더 줄이거나 저희는 약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리가 좀 멀더라도 돈을 줄이자 아니면은 집을 줄이더라도 그냥 돈은 유지하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자 같은 그 돈이냐 시간이냐?
평수냐 뭐 이런 거냐 약간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통신비 같은 경우도 두 분이서 20만 원이면은 사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인터넷 포함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지금 둘 다 무제한에 2만 원대 쓰고 있어가지고 둘이 합쳐도 4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원이면 여기서 한 거의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교통비가 15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만약에 경기도 사시면 15만 원은 진짜 적게 쓰는 거거든요. 제가 용인에서 충무로까지 출퇴근할 때 거의 18만 원 정도 썼어가지고 그러니까 택시 안 탄다는 기준 하에 그래서 15만 원 정도는 더 아낄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료 20만 원 이것도 뭐 건드릴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고정지출에서는 그러니까 통신비 무조건 줄여야 되고 월세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그리고 자동차 할부는 조금 중고차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통신비만 줄여도 65만 원은 이제 줄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변동 지출에는 그 중간중간 배달 말고 뭐 그 밀키트나 이런 거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좀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쿠팡에서 매달 시키는 게 있으면 그 폴센트라는 어플 가입하면 자주 시키는 물건의 최저가가 뜰 때 알 수 있거든요. 이 쿠팡이 되게 재밌는 게 정가 제도가 아니라 시가 제도예요. 그래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날씨나 어떤 지금 그 물가 상황의 영향을 맞아서 그 금액이 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10원 단위로. 그래서 그 가격이 가장 저렴했을 때 폴센트라는 어플에서 알림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꾸준히 사는 게 있다. 우리 다 꾸준히 사잖아요. 휴지도 꾸준히 사고 그런 것들 생필품들 사실 때 여기서 쓰시면 좋고 그리고 품위 유지비에 두 분 합쳐서 30만 원인데 아마 여기도 쇼핑이 들어가고 문화생활비도 쇼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분의 6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저축을 이만큼 할 거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이 돈을 다 줄이게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이 정도 생활을 해야지로 시작하면 저축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을 모으는 그 몇 년 동안만 얘네들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해서 헬스장 2인권 포함 품위 유지비가 지금 30만 원 나가는데 일단 좀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돈 모을 동안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축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이 매달 50만 원? 결혼 1주년 여행 적금이 20만 원인데 사실 저는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동안은 뭐 2년 동안은 그 목표한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저축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 으쌰으쌰가 중요한데 물론 모두의 동기부여는 다 다르잖아요. 진짜 여행일 수도 있고 특정 물건일 수도 있고 근데 딱 몇 년 동안 정확히 나는 돈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면은 이 1주년 여행 적금도 그냥 아예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으로 올려버려도 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을 조금 더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정 지출에 뭐 변동 지출에서 또 100만 원 그 이상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라는 말이 되게 아팠어요. 저는 이제 그 재테크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듯이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하면 그런 마음이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한당 이렇게 할 수 있는 옆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꼭 결혼을 안 하더라도 제가 항상 재테크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빨리 현타가 오고 우울해지는 게 이 재테크의 어떤 메커니즘인 것 같아서 같이 하시고 계신 거니까 조금 더 희망적으로 같이 잘 좀 으쌰으쌰해서 아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결혼하고 나서 돈 못 모으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에요? 제가 함부로 막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나누지 않은 채로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몰랐는데 저희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돈 얘기를 자주 해가지고 사실 되게 불편한 얘기잖아요. 부모님하고도 돈 얘기하기 되게 어렵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돈 얘기라는 되게 머쓱한 이야기를 이제 결혼 후에 꺼내버리면 싸움의 영역이 되는 분들? 그렇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남겨주신 고민처럼 골든타임이 딱 3년인데 그 3년 안에 사실 맞춰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거냐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돈을 다 합칠 거냐 아니면은 우리 1년 동안은 그냥 각자 버는 거 각자 쓰고 생활비만 우리 이렇게 합치자 우리가 생활비가 한 200만 원이 나가면 딱 200만 원 정도만 같이 합치자라고 하는 부부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존중은 하지만 엄청 빨리 돈이 모이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다 합쳐야 되거든요. 다 합쳐야 새는 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다 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만의 주주총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나 이거에 썼다. 왜 썼냐? 물론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살 거를 둘이서 사면 좀 더 좋은 거 하나를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될 수 있는 건데 둘의 소비가 계속 개별로 돼버리면 계속 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손을 맞잡고 돈을 합쳐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면 훨씬 더 적거든요.
합치지 못한 분들이 돈을 오히려 빨리 못 모으시더라고요. 부부가 됐을 때. 저한테 왔던 그 고민 중에 진짜 자기는 최저가 알아보면서 막 예를 들면 참치도 대량으로 사면 싸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다 소분해서 하는데 남편이 편의점에서 참치 사올 때 진짜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끼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편의점에서 참치를 산다는 것 자체가. 물론 2+1하고 이러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 들으면 힘 빠지죠. 사실 한 명은 아끼고 한 명은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부부가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걸 좀 나누고 틀리다 할지라도 좀 맞춰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미 부부가 된 분들도 뭔가 특정 강의를 같이 듣는다거나 아니면 특정의 어떤 부부만의 미니 워크숍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싶은지 여보는 플스가 사고 싶은 거구나 나는 이게 사고 싶어 그래서 우리 이거라도 같이 돈을 모아볼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내 집 마련이나 자산을 위한 저축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재밌어하는 영역에 돈 모으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건 되게 재밌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려요. 결혼 후 3년이 뭐 재테크로서나 관계로서나 골든타임이다. 정말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그 시간을 넘으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1년, 2년을 넘어버리면 그걸 다시 맞추는 데는 한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왜냐면 이미 이 상태로서의 부부 생활이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 각자 생활비 쓰고 막 이런 생활이. 그래서 좀 그냥 빨리 처음부터 돈을 합치는 게 저는 부부로서는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딴분님은 그러면 남편분이랑 어떻게 좀 재테크 세팅을 하셨어요? 남편이 되게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에 최대한 같이 수업을 듣고 저는 약간 모든 업계든 모든 영역에 다 선배가 있고 거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하기 뺄셈부터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곱하기 하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면 그걸 좀 잘 믿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어떤 메커니즘을 남편한테도 좀 이식해주고 싶어가지고 남편은 주식을 되게 혼자 하고 있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좀 수업을 같이 간다든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스터디 같은 모임들도 있고 남편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데를 조금씩 이제 데려가면서 그들이 하는 방식을 좀 같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재테크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 저분들이 이렇게 했네? A 방식으로 해보고 우리랑 안 맞은 패스 B 방식으로 해보고 우리랑 안 맞은 패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도 완전 초반부터 돈을 다 합치자고 했던 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아 공통적으로 ABC가 그래 돈을 다 합치긴 하네 해서 이제 돈을 합치고 거기서 저희는 이제 가계부를 같이 쓰면서 모든 소비가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점심에 샌드위치 먹었으면은 제 말 안 해도 알아요. 왜냐면 샌드위치 먹은 내역이 뜨니까. 이게 저는 되게 힌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라는 말이 듣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부부가 없다는 뜻이고 그렇게까지 하면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재테크를 잘하는 부부 선배들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 돈을 합치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돈을 합치고 가계부를 같이 쓰고 거기서 저축 얼마일지 투자 얼마일지 같이 상의하고 그걸 그대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 뭘로 잡으셨어요? 저희는 공동의 목표가 집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투자에 확신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현금 보유가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되게 백투더 베이직 느낌으로 정말 다시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30이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입이 늘면 무조건 소비가 늘게 돼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왜냐면 결혼식이 많아지고 부모님 다 챙겨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80% 저축이 진짜 어려웠긴 한데 그 목표로 다시 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지금은 한 5, 60% 하나? 재테크 잘하는 선배 부부들 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선배 부부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완전 유튜브에서 너나미님도 진짜 많이 얘기하셨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평 살고 이러는 게 누군가가 봤을 땐 특히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의 저희 시댁의 친구분들 교회분들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몸테크 이런 관점으로 안 보고 그냥 불쌍하잖아요. 야 너네 애들 거기 산다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쪽팔린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미래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면 지금의 쪽팔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큼만 해도 뭔가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요즘에 진짜 생각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뭔가 돈을 모으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에게는 저의 이야기가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까지 오신 분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자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건 진짜 맞다. 그래서 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융 공부가 이제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모으자 이런 메시지보다는 내가 자본에 대해서 좀 알고 금융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무서울 일은 많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두려움하고 되게 직결되는 문제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180만 원, 210만 원 이 정도 받으면서도 너무 문제없는 삶이었고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아빠가 30에는 독립을 해라. 그때 갑자기 모든 세상이 좀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이런 안락한 집이나 내 방조차 없는 삶이구나. 근데 아예 초반부터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월세 전세도 알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고 집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갑자기 그때 뭔가 이 세상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첫 느낌은 희망도 아니었고 진짜 두려움이었거든요. 돈이 없고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고 이게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웃긴 질문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모으나요? 모으면 되죠. 근데 저는 그때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모아야 되지가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 은행도 국가 기관인 줄 알 만큼 아예 무지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는 거지? 집이라는 건 뭔가 어른이 돼야만 살 수 있는 건데 난 언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진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냥 부동산이라는 건 이런 원리고 이런 과정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거고 혹은 집을 구하게 되는 거구나를 진짜 일말에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은 두려움 대신에는 그냥 바로 행동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결국 우리가 어떤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돈은 필요하거든요. 아주 조금이라도. 왜냐면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의 모든 생활비가 다 돈이니까. 그래도 그걸 좀 알고 있으면 덜 무섭더라.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결국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돈 때문에 선택 못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안전마진.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쿠션 정도는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누군가에게 500만 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몇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게 몇 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표만큼 돈을 모으다 보면 지금이야 못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야 내가 그래도 내 쿠션 하나 정도 잘 만들었구나라는 그 지점이 오거든요.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진짜 고마워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과거에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네이버에 돈 모으는 법부터 검색해본 그때의 저희가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한 번씩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억, 10억 이런 분들 저는 이제 아예 안 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 초보의 실력과 나의 실력을 비교하고 은퇴한 사람의 여유와 나의 여유를 비교하고 이미 실력자가 된 사람들의 상승선과 나의 상승선을 비교하니까 우린 늘 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퇴자의 여유와 나의 여유가 같을 리가 없고 그들의 상승선과 나의 상승선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는 아주 일상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때도 그 기쁨의 정도를 되게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딱 친구 진짜 제일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주고 싶은 조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어쨌든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딱 필요한 필요품만 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아주 작은 데서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때도 선택권이 되게 넓어지고 결국에 그게 나의 기쁨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다 필요 없고 정말 9평에 거실만 있으면 된다. 방은 좁아도 되니까 거실만 있어도 된다라는 선택지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돈을 모으고 진짜 자산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그게 막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묘하게 일상에 많은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가지고 그런 선택지? 그러니까 막 그게 우리가 갑자기 시그니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작은 선택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그래도 좀 피해라. 뭐 이것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하는 그런 절약 노하우? 실전 노하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신용카드, 의미 없는 소비를 위한 대출, 세일 이런 건 사실 너무 다들 많이 들으셨고 저 말고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잔소리는 그걸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아끼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대신에 제가 다시 한번 20대의 저를 만나서 얘기해줄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얘기는 진짜 해줄 것 같아요. 인스타에 안 올리고 친구들이 아무도 내가 이걸 산지 모른다고 해도 살 소비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전형적으로 약간 좀 과한 액세서리와
백이나 차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이 백이 좋아요. 이 가방이 좋고 이 차가 좋아요 라고 하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소비 진짜 많았던 것 같거든요. 로고를 친구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산 듯 안 산 듯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사준 거 자랑하고 싶고 약간 효도 소비 혹은 내가 선물 받은 거라도 알려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부질없다는 걸 살면 살수록 더 깨닫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빠한테 언젠가 되게 선물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언젠가 릴스로 만들어야지.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어지는 순간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도 이걸 몰라도 괜찮을 때. 사실 선물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한테만 닿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일말의 자랑 심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88% 저축할 때 했던 것들인데 제가 그 EBS 자본주의라는 다큐를 보면서 우리의 소비는 거의 99%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이폰을 선택했고 내가 이 펜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이걸 선택하기까지에는 진짜 많은 무의식이 있었다. 뭐 친구가 추천했을 수도 있고 광고를 기깔나게 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너가 그냥 뜬금없는 곳에서 우울해가지고 이걸로라도 그 우울을 채우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 무의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의식적인 나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나를 이길 수 있게 첫 번째, 그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뭐 두 번째, 3개월만 쓰고 버리진 않을까? 버린다면 아파트 1평 값을 할까? 결국 우리가 그 평수를 차지하면서 내 평수는 줄어드는 거니까 물건에 의해서. 그리고 뭐 유행이 혹한 거 아닐까?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물건일까? 이런 질문을 쭈쭈쭈쭈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을 다 통과하는 거는 막 치약, 칫솔, 휴지밖에 없긴 해요. 모든 걸 다 통과하려면 지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종아리 압박복에 이 질문을 다 던지잖아요. 그럼 비슷한 카테고리의 물건은 다시 질문하지 않게 돼요. 이미 의식적인 내가 한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나를 단련할 때 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막 다 외치고 있잖아요. 내가 1위다 막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자 이거 팩 내가 너무 사고 싶은데 1번부터 9번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이기고 나면은 그러니까 단단한 내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훈련장 가듯이 올리브영 한 번씩 가가지고 훈련 따다다다 하고 오고 오늘도 나 이겼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소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안 쓰면서 집에 있는 샘플들도 저렇게 많은데 얘가 다를 거라고 믿는 건 뭐지? 이러이러한 문구 때문이구나.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 문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을 거거든요. 좋은 문구를 뽑기 위해서 9to6를 고민하는 사람이 내놓은 문구와 그냥 산 나의 하루에서 마주친 그 문구는 이 받아들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구는 누군가의 1년치 생각짜리니까 내가 넘어갈 수 있어, 충분히. 하지만 나는 집에 이런 게 훨씬 많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재테크 시작하신 분들에게 짬부님이 생각하시는 재테크는 어떤 건지? 재테크는 무조건 꿈을 이루는 수단인 것 같아요. 꿈과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는 무조건 돈이 필요하고 이게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들린 적도 저는 많거든요. 저는 되게 꿈과 희망으로 사는 ENFP의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자꾸 돈이라는 뭔가 악마 같은 애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바꾸기 시작하니까 진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돈은 천사지 악마가 아니다. 왜 나는 자꾸 돈을 되게 나쁜 애로 봤을까. 그래서 꿈과 희망을 돕는 요정 같은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이 모든 과정이. 여기 모인 분들은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겠지만 혹여나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잘 타가지고 아닌 분들에게 닿는다면 그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긴 해요. 돈은 악마가 아니다.